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서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새로 산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 위주로 방송을 주로 해왔다면 오늘은 이렇게 여러 권을 진열해 놓고 새로 산 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는 제가 완독한 책도 있고 아직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전혀 읽지 않은 책 이렇게 혼재해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 권의 책이 있습니다. 대략 여기까지는 과학, 인문 그런 책이고 그 다음에 소설책이 쭉 이어집니다. 소설책도 다양한 출판사의 다양한 국적의 작가 위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쪽으로 치우친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사는 소설책은 프랑스 작가가 유난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권 한 권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책은 코니 일리스의 장편소설 로즈웰 가는 길입니다. 최근에 출간한 작품이죠. 코니 일리스 작품 중에 가장 늦게 집필하고 가장 최근에 나온 작품 로즈웰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코니 일리스 작품을 접하다 보면 일단 책 표지부터 기분이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색상과 그리고 재미난 그림을 겉표지에 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면 표지를 보신다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외계인, 그다음에 UFO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 외계인 납치 방지 보험 판매원, UFO 음모론 덕후, 서부 개척 시대 애호가, 카지노를 좋아하는 귀여운 할머니, 맨인 블랙 이와 같은 뒷페이지에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코니 일리스표 스크루블 코미디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간 외계인이 출연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밌다는 평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보다는 코니 일리스 작품에 대해서 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코니 일리스는 아주 좋아하는 작가고 그 다음에 코니 일리스 작품을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몇 작품을 더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책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코니 율리스의 작품들입니다. 국내에 출품된 코니 율리스의 책은 이외에도 단편집 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토크와 같은 장편 소설도 있지만 얼핏 대표작들을 대부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니 율리스는 장편보다 단편을 더 많이 집필했고 여러 단편이 출간되어 있는 작품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코니 율리스 최고의 단편집을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작품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로즈웰 가는 길이지만 사실 그보다는 저는 이 둠주데이부터 시작해서 걔는 말할 것도 없고 블랙아웃, 올 클리어로 이어지는 이 옥스퍼드 시간여행 시리즈를 더 중점적으로 제가 읽고 있고 그렇게 해서 조만간에 이 모든 세트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즈웰 가는 길을 통해서 나머지를 미리 예고편을 제가 지금 찍는 것이죠. 저 특히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코니 율리스 단편집도 좋지만 이 시간여행 시리즈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작품들입니다. 제가 올 클리어만 읽게 되면 모든 작품을 다 읽게 되니까 올 클리어를 읽는 대로 로즈웰 가는 길까지 읽어가지고 이 전체를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코니 율리스의 작품을 추가로 제가 더 구입한다면 그 작품까지 끼워서 코니 율리스 특집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코니 율리스를 왜 좋아하냐면 일반적인 SF는 어느 한 방향으로 이야기 구조가 흐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상당히 진지하거나 또는 상당히 코믹스럽거나 상당히 우울한 미래의 환경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계속 그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데 반해 이 코니 율리스 작품 안에는 희노애락이 한꺼번에 다 표현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는 단순히 SF지만 그러나 단순히 이 SF 소설로 치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코니 율리스 작품을 읽게 되면 그냥 포괄적인 문학을 읽는다 그런 느낌을 받고 무엇보다도 재미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정말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이 전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코니 율리스의 로즈웰 가는 길을 소개하면서 다른 작품까지 예고편 영상이었습니다. 자, 다음 책은 미겔 스트리트입니다. 미겔 스트리트는 이름이 아주 어려운 작가의 작품이죠. 비디아다르 수라지프 라시드 나이폴, 그냥 나이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나이폴은 정말 특이한 출생 이력이 있죠.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는 인도계인데 그러나 태어난 곳은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령 트리나드라는 섬에서 태어났죠. 이것은 바로 영국이 18, 19세기서부터 이렇게 세계의 영역을 꾸준히 확장하면서 이 제국 산하에 있는 그러니까 뭐 식민국가인 인도계 사람들을 여러 곳으로 이렇게 같이 끌고 가거나 파견하면서 이렇게 나이폴이 전혀 인도와 상관없는 트리나드에서 태어나고 그 태어난 환경을 빗삼아 이와 같은 여러 작품을 썼고 그래서 나이폴은 훗날 부커상도 수상하고 노벨문학상도 수상하는 위대한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나이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시선도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제가 뭐 거기까지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냥 단지 책을 좋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나이폴의 기존 작품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미겔 스트리트를 샀어요. 자, 제가 제일 먼저 읽었던 나이폴의 작품은 자유국가에서였습니다. 자유국가에서는 부커상 수상작입니다. 자유국가에서를 읽고 그 다음에 비슷한 디자인으로 세계 속의 길이라는 작품을 미nem사에서 또 출간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속의 길은 아직 제가 읽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책 상태가 온전한 미겔 스트리트가 알라딘에 있길래 바로 구입했고 지금 한 반절 정도 읽었어요. 역시 아까 소개해드린 코니 율리스처럼 나이폴의 작품 이 세 권도 한꺼번에 한번 특집 방송으로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나이폴의 작품 특징을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대로 표현하자면 식민지 과정을 거친 국가의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대한 사건이 있거나 특수한 사건이 있는 뭐 그런 이야기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전혀 모르는 국가, 그 다음에 약간 생소한 국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소한 일상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읽다 보면 아, 그곳의 삶은 우리와 어떻게 다르고 어떤 특징이 있구나. 그 다음에 여러 인종이 교차한 국가, 그 다음에 식민지 국가의 특성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폴과 같은 작가의 작품을 읽게 되면 뭐 특별한 역사 공부를 했다는 뭐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거기다가 흥미까지, 그 다음에 문학적 기교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겔 스트리트는 말 그대로 이 스트리트 거리, 미겔 거리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뭐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나이폴의 작품은 제가 미겔 스트리트를 완독하고 세계 속의 길을 읽는 대로 한번 별도로 특집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미겔 스트리트였습니다. 자, 다음 작품입니다. 치누아 아체베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입니다. 역시 미nem사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죠. 자, 아프리카 작가이고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출신이죠. 자, 이 미nem사에 치누아 아체베의 다른 작품 여러 권이 있습니다. 뭐 더 이상 평화는 없다, 신의 화설과 같은 작품이 있는데 이것을 뭐 아프리카 3부작 뭐 이렇게도 일컫고 있는데 치누아 아체베는 그렇기 때문에 미nem사에 여러 권이 출간되어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치누아 아체베의 작품을 이것을 처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유명세에 비해 제가 아직까지 이 작가의 작품은 접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한 3분의 1을 읽었나요? 자, 이 책을 간단히 뭐 책의 겉면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폭력적인 서구 세력에 맞서 부족의 문화와 풍습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숭고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초반 보면 역시 아프리카 부족이 나타나고 거기서 한 남자가 출연하고 그는 욕망이 매우 큰 사람이었죠. 자,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읽은 아프리카 문학의 특징은 서구 세력에 대해서 저항한다든지 아니면 서구 세력과 토족 세력의 비리와 그 다음에 폭력 등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치누아 아체베도 거기서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같은 아프리카 작가의 또 다른 책, 뭐 피의 꽃잎들, 은국이와 시영호. 은국이와 시영호는 이름으로도 더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치누아 아체베보다 더 친근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박경리 문학상도 수상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프리카 문학이라는 것은 뭐 J.M. 쿠시와 같은 아프리카 대륙에 거주하고 있지만 백인인 그런 사람은 제외하고 순순히 아프리카 출신이면서 흑인인 사람의 작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21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압둘라자프 구르나의 낙원과 바닷가에서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국이와 시영호의 작품, 다른 작품도 제가 가지고 있고 읽었었죠. 대부분 공통점은 서구와 관련지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이 때로는 진부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오죽했으면 작품마다 서구에 관련된 서구의 폭력, 그 다음에 억압,
수탈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타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복적인 서구와 관련된 큰 주제를 뭐 직이화할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도 뭐 보령이 프랑스령 있고 뭐 영국령 있고 독일령, 이탈리아령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히려 서구 세력과 관련된 아프리카 이야기를 지루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양한 국가의 작품, 다양한 출신 작가의 작품을 읽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누아 아체베의 작품도 이 작품뿐만 아니라 뭐 더 이상의 평화는 없다, 신의 화살까지 저는 한번 읽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 출신 작가 특집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참 저도 이렇게 너무나 많은 공약을 남발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이렇게 뭐 나중에 방송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계획은 그러합니다. 자,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에 대한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이걸 역시 특집 방송으로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최신작입니다. 지금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242번째 르 끌레지오의 사막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출간한 책이죠. 제가 출간하자마자 바로 구입했습니다. 르 끌레지오의 책은 제가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초창기에 출간 초창기에 읽었습니다. 바로 황금 물고기입니다. 이것 보세요. 세계문학전집 5권입니다. 5번. 그러니까 1, 2, 3이 안나 까레닌하고 4번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판탈레온과 특별봉사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문학작품이 초기에 나오면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저는 안나 까레니나 있고 판탈레온과 특별봉사대 있고 그 다음에 르 끌레지오의 이 황금 물고기까지 제가 읽었었죠. 그 다음부터는 막 뒤죽박죽 읽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기억하는 황금 물고기는 아주 너무 오래전 이야기지만 로맨가리 그러니까 에밀 아자르의 자기아프 생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극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가진 한 소녀의 이야기 뭐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책 뒤편에도 특유의 서정적 언어로 아름답게 그려낸 한 소녀의 눈부신 성장기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자, 그런 르 끌레지오의 기억을 바탕으로 제가 르 끌레지오의 다른 작품을 읽어보려고 그동안 꾸준히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인연이 맞지 않았는지 그냥 읽고 싶은 마음만 있었고 읽지 못했어요. 뭐 조서라든지 홍수라든지 뭐 그 여러 작품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자연과 인간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르 끌레지오는 프랑스 태생이지만 제3세계 국가에 대한 관심이 많죠. 또 우리나라에도 관심이 많았었고 거주지도 다양했고 그러니까 좀 더 프랑스에 한정된 것보다도 넓은 세계를 이야기하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사막도 초반부만 읽었지만 이민자들의 눈이 비친 북아프리카 사막에 잃어버린 문화가 잘 그려진 작품 이렇게 쓰여져 있듯이 이 북아프리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프랑스는 이 지중해의 북쪽에 있고 지중해 남쪽에 있는 여러 가지 사막권의 북아프리카 국가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역시 마찬가지로 르 끌레지오도 그 부분을 지나칠 수는 없었나 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사막에서도 이 북아프리카와 관련된 그들의 이민자 뭐 여러 사람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작품이 바로 르 끌레지오의 사막입니다. 뭐 읽어야 할 책은 많지만 지금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것은 빨리 읽을 것 같습니다. 감히 여기서 또 르 끌레지오 특집 방송을 제가 하겠다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장담했다가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사막만 읽고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르 끌레지오의 사막이었습니다. 다음은 조용한 미국인입니다. 그 유명한 작가 그레이엄 그린의 작품입니다. 그레이엄 그린은 영국의 유명한 작가라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그레이엄 그린의 많은 작품을 지나쳤습니다. 읽을 수 있는 기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이상하게 지나치다가 이 조용한 미국인은 도저히 지나칠 수 없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구입하는 책들은 대부분이 어느 날 서점을 방문해서 그래 이 책이야 라고 이렇게 구입하는 것보다도 저는 일주일에 서점을 3번 이상 가기 때문에 늘 이 소설 코너를 보면서 저 책은 제가 언젠가 구입할 거야 라고 눈여겨보다가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특히 조용한 미국인은 이렇게 겉표지부터 도저히 구입하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제 욕구를 자극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게 딱 봐도 이게 베트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일 거라는 것은 그냥 예측이 가능하죠. 별표가 그려져 있고 베트남
인민의 복장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논인지 아니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낸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뒷표지를 보면 그들은 총에 맞아 죽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루하루 무사히 지내기만을 원한다고요. 이념은 사치예요. 뭐 이렇게 쭉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뭐 책의 어떤 내용을 떠나서 그레이엄 그린은 위대한 작가로 칭송되기 때문에 꼭 그의 하나의 작품이라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이 책 역시 제가 건들고 있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많은 책을 읽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소개하는 책의 일부는 이미 읽고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 책도 다 읽고 이야기를 별도로 해야겠죠. 조용한 미국인 그레이엄 그린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고리오 영감입니다. 의류세계문학전집 32번째 작품이죠. 고리오 영감은 오노레 발자크의 작품이죠. 발자크 하면 인간극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문학 시리즈를 집필한 사람입니다. 자, 이 발자크가 있었기 때문에 에밀 졸라가 루공 마카르 총서를 집필했었던 것이죠. 특히나 발자크는 그 집필 영역과 작품 양에서는 감히 따라올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죠. 발자크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 고리오 영감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발자크의 작품은 이 고리오 영감이 최초였습니다. 저 고리오 영감은 제가 완독했어요. 이렇게 책 겉표지를 보시면 아버지의 빗나간 사랑이 빚어낸 파국, 세계 10대 소설의 하나, 서머시 봄이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 10대 소설의 하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좋은 소설을 알고 있죠. 그냥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문구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리오 영감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뭐 민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열린 책들도 있고 기타 다수의 출판사에서 이미 출간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나 이 고리오 영감은 제목부터 주는 뭔가 괴리가 있습니다. 고리오 영감, 왠지 옹색하고 그 다음에 구두쇠 같은 영감의 이야기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언뜻 떠오르지만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보다는 말 그대로 잘 표현해낸 문구가 여기 있네요. 아버지의 빗나간 사랑이 빚어낸 파국,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리오 영감은 뭐 구두쇠도 아니고 어떤 옹색한 인간도 아니고 그저 자신의 딸에 집착하는 과도한 아버지가 딸에 대한 사랑을 그려낸 이야기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잘못된 파국으로 향하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뭐 시대적 배경은 프랑스 파리의 19세기 초반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작법도 현대적인 문구는 아니죠. 그러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 구조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책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의 등장인물의 생각도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유럽인의 생각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있게 된다면 꽤 괜찮은 작품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체가 왜 이래?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왜 이렇게 답답해? 라고 여겨진다면 이 책을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오래된 고전은 몇 년도에 어디서 출간했는지를 반드시 인지하고 그걸 받아들일 마음가짐을 가진 다음에 읽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역시 오래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읽혀지는 작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발자크가 역시 문학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면 분명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권 정도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리오 영감을 굳이 읽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펭귄 출판사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온 작품들이죠. 프랑스와 모리아크의 사랑의 사막입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프랑스 작가의 작품을 많이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와 모리아크는 유명한 20세기 초반의 작가이고 노벨문학상도 수상했죠. 특히나 이 펭귄 출판사에서는 번역본이 사랑의 사막뿐만 아니라 테레즈 데케르도 번역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막은 아직 1페이지도 읽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이 어떠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책 뒤편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손으로 빚어진다. 그 사랑이 쉬 사라진다 해도 우리는 그들의 작품이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스웨덴 할리먼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야기를 한번 더 읽어볼까요? 모리아크는 영혼을 파고드는 분석과 예술적 강렬함으로 인간의 삶을 재해석해냈다. 스웨덴 할리먼. 대략 노벨문학상 수상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어쨌거나 이 책도 한번 조만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국의 사로 편찬관입니다. 자, 이 책은 거의 유명하지가 않죠. 자, 이런 책들은 제가 어떻게 골라야 되냐면, 저는 서점도 많이 가지만 여러 전국에 있는 서점을 가면서 이렇게 책장을 뒤지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교보 문고라 할지라도 지역마다 책의 구비 목록이 틀립니다. 이 책은 천안 교보문고에서 제가 찾아낸 책입니다. 천안 교보문고를 몇 번 갔더니 계속 그 자리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책을 쑥 훑어봤더니 재밌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이 문구 때문에 그랬어요. 프랑스 보령 모로코의 역사와 관련된 책입니다. 이 모로코에는 왕정 국가였죠. 그러니까 이 왕궁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하길래 그렇다면 이 한 권을 읽게 되면 모로코에 대한 개략적인 역사를 파악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제가 프랑스 작가의 작품을 유난히 많이 접하다 보니까 모로코는 프랑스령이었기 때문에 한때 프랑스와 모로코와의 관계도 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범프랑스어권의 작품이기 때문에 20년 콩쿠르상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자, 왕국의 사로 편찬관입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역사책보다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길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프랑스 작가의 작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유명한 작가죠. 아멜리 노통부의 비행선과 오후 4시입니다. 특히 좌측에 보이는 비행선은 구독자 한 분께서 비행선을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행선을 바로 구입했죠. 그래서 비행선을 바로 읽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멜리 노통부의 다수의 작품이 우리나라에 출간되었으니까 아마 열 몇 권, 거의 20권 되려나요? 뭐 그 정도 출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선에 감명받은 나머지 다른 책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멜리 노통부의 책은 대부분 분량이 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중고 서점에 가서 한 권 사보고 괜찮으면 시리즈로 계속 구입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행선은 새 책을 구입했고 오후 4시는 중고를 구입했죠. 자, 그러면 먼저 비행선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행선은 제가 완독을 했어요. 이게 아멜리 노통부의 책은 이렇게 글자도 크고 책 페이지가 얇습니다. 그리고 가독성도 좋아요. 그러니까 금방 읽어버리죠. 자, 금방 읽는다고 해서 금방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은 세상에 없죠. 그 책의 의미를 파헤치고자 한다면 뭐 하루가 걸려도 다 이야기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행선은 제목만 보고 뭐 비행선과 관련된 이야기일까? 뭐 그거보다는 잔혹동화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이 아멜리 노통부의 작품 세계를 제가 살펴봤더니 잔혹동화에 가까운 이야기를 펼친다. 그렇게 확인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잔혹동화가 뭐 무엇냐 말씀드린다면 동화는 청소년이나 아동 쪽에 소비층이 있기 때문에 동화는 어떠한 잔혹하거나 그 다음에 너무 비극적이거나 너무 공포스러운 이야기는 없겠죠. 그러나 잔혹, 동화, 그러니까 잔혹이라는 단어와 동화라는 단어가 합성화가 되면 비교적 청소년풍의 이야기에다가 비극적이고 공포스럽고 때로는 괴기스러운 이야기가 합쳐지는 것이죠. 자, 비행선이 바로 그런 이야기 구조입니다. 뭐 스포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인공 여자 대학생이 과외를 요청받고 한 10대 소년을 과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에게 여러 프랑스의 문학 작품을 읽히게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뭐 스탕달의 적과 흙이라든지 그런 작품을 읽고 그의 작품에 대해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정교사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에게는 몇 가지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사에 불행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특히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뭐 광기 어린 행동 등이 소년을 점점 불행한 영역으로 이끄는데 이 가정교사가 이 소년을 나름대로 밝은 세계 쪽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스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과는 매우 참혹하고 괴기스러운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자, 비행선은 제가 단 몇 시간 만에 읽었지만 충격은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멜리 노통부의 입문 과정으로 비행선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자, 비행선에 대해서 더 말씀드린다는 것은 지금 시간 관계상 어렵고 차라리 그냥 또 장담하겠습니다. 아멜리 노통부의 다수의 작품을 읽고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는 제가 반절 정도 읽었는데 역시 잔혹동화 비슷하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멜리 노통부는 제가 망설이던 작가였는데 비행선을 통해서 읽어볼 만한 작가라고 평가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